햇빛이 비쳤다. 몸을 이끌어 피하니 해 그림자가 또 쫓아와 비추었다. 그로 인하여 잉태하여 한 개의 알을 낳았는데 사람이 알을 낳았다. 이거야말로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믿기 힘들지만 문헌 속에 미스터리한 탄생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낳은 알, 그것은 사람일까요? 괴물일까요? 그리고 어쩌다가 알에서 태어나게 된 것일까요? 역사 속 미스터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지금 그 비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를 세운 주몽 임금님은 하백의 딸 유화와 천재의 아들 해모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백이라는 것은 강물의 신을 말하고 천재라는 것은 하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라는 뜻이죠. 물의 신과 하늘의 신이 서로 만나가지고 낳은 자식이다.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가지고 칭송을 하고 있는 것인데, 특이한 것은 이 어머니인 유화가 처음 낳은 것이 사람이 아니라 알이었다라고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금화가 이상히 여겨 방 속에 깊이 가두었더니 햇빛이 비쳤다. 몸을 이끌어 피하니 해 그림자가 또 쫓아와 비추었다. 그로 인해 잉태하여 한 개의 알을 낳았는데 크기가 다꽤 많아였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길에 버리니 소와 말이 피해 다녔고 들에 버리니 새와 짐승이 덮어주었다. 왕이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깨뜨리지 못하고 마침내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어미가 물건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왔다. 그 안에서 깨어난 사람이 바로 주몽이었다. 알에서 태어난 사람은 고구려의 주몽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 혹시 기억나십니까? 알에서 나온 혁거세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바로 이 바가지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성을 박씨, 세상을 빛으로 다스리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혁거세라고 한 신라의 첫 임금 박혁거세입니다.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성을 박씨라고 했다는 것도 저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기 성을 무슨 요즘에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기쁨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라고 해가지고 나 성을 기쁨이라고 해야지 기쁨 제식 뭐 이런 사람 잘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런 거를 좀 중시했었나 봐요. 박혁거세의 탄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는 진한 땅 육부의 조상들이 자제들과 함께 덕 있는 사람을 임금으로 삼아 나라를 세우려고 하던 중에 발견된 붉은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양산 아래 나정 우물가에 번개비처럼 이상한 기운이 하늘에서 땅으로 비치고 있었다. 흰말 한 마리가 꿇어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붉은 알 한 개가 있었고 말이 사람을 보자 길게 울고는 하늘로 올라갔다. 알을 깨고 어린 남자아이를 얻었는데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동천에서 목욕을 시키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따라서 춤을 추었다. 아이를 혁거세왕 또는 불건의 왕이라 이름짓고 위호를 거슬하니라 하였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새하고 짐승들이 춤을 추었다라는 부분이 정말 극적으로 와닿습니다. 약간 음악도 뭔가 울려 퍼졌던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신나는 음악이 나왔으니까 춤을 추지 않았을까요? 흥겨운 마치 어떤 클럽과 같은 그런 분위기에 갑자기 감돌면서 짐승들이 다 흥에 겨워가지고 둠칫 막 이렇게 하면서 춤을 췄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위대하고 신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이야기였겠죠. 더군다나 고구려의 주몽은 처음에는 막 버리려고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였던 데 비해서 박혁거세는 아릴 때부터 사람들이 다 신성하게 떠받들여 주었고 깨어날 때도 큰 어려움 없이 깨어나가지고 바로 임금님이 되었죠. 그리고 등장하던 그 상황에서 뭐 천지가 진동을 한다, 번개불 같은 빛이 내려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하늘도 이 탄생을 축복하는 듯이 여러 가지 징조로 알려주었다라는 내용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알이 하나 등장한 것도 신기한데 무려 6개의 알이 동시에 등장해서 사람으로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금관가야를 세운 수로왕인데요. 김해 구지봉에 사람들이 모여서 구지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었대요.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간단한 가사인데
약간 좀 저는 솔직히 약간 후크송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한문으로 쓰면 구하 구하 수기현아 약불현아 번작이 삐야 이런 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구하 구하 수기현아 이런 게 약간 후크송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면서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파티를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약간 이게 연출이 분명히 삼국시대나 혹은 그 이전 사람들이 이런 기록을 남겨놓지는 않았을 텐데 약간 하늘에서 뭔가 디스코볼 같은 게 내려오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6개의 알이 하늘에서 쫙 내려왔고 그 알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 바로 수로왕. 성을 김씨로 삼아서 김수로라고 했다라고 하죠. 나머지 5개의 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각자 또 임금이 돼가지고 다른 가야 여러 나라의 임금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늘에서 자주색 줄이 내려오고 그곳에 붉은 보자기에 쌓여진 금빛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 담겨진 6개의 알이 사내 아이로 변해 있어 사람들은 할애를 하고 그달 보름에 그를 왕으로 추대하여 이름을 수로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나라를 세운 임금님 이야기에는 이렇게 알에서 태어난 사람들 전설이 무척 많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알에서 태어난 전설이 이렇게 유행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도 약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의 고대 역사를 기록한 사마천이 쓴 사기 같은 역사책을 보면 중국 고대의 서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서언왕이라고 하는 그런 신비로운 인물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언왕에 얽힌 여러 가지 전설이나 이야기들이 다 많은데 하나같이 다 신비하고 뭔가 이상한 그런 기록들입니다. 희한한 말을 타고 다녔다, 이상한 징조를 보여줬더니 그것 때문에 딴 나라 임금이 어떻게 했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로 유명한 그런 임금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언왕이라는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원 후 2세기, 3세기, 4세기 그때쯤 더욱더 많이 발전해가지고 중국에서 박물지 같은 책에 희한한 이야기하고 엮여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 희한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몽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어떤 궁녀가 이상한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이 불길해가지고 사람들이 갖다 버리고 했는데 동물들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함부로 그걸 없앨 수가 없더라.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거기서 어떤 신비로운 사람이 그 알을 깨고 태어났는데 서언왕이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 이 박물지라든가 수신기 이런 책이 나온 중국의 시대에 마침 이런 괴상한 이야기들이 대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것을 지괴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문학에서는 일컫기도 하는데요. 뒤에 말씀드린 수신기 같은 책에는 바로 이 고구려의 주몽이 태어나던 이야기도 수록돼 가지고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가 중국이 원조였는지 고구려가 원조였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기에 약간 문학적으로 이런 괴상한 이야기들이 유행하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삼국시대 초기 정도 되던 시절에, 그러니까 삼국이 어느 정도 발전해가지고 국력이 강해진 다음에 역사를 편찬한다거나 과거에 대한 전설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 임금님에 대해서 좀 뭔가 멋있게 좀 꾸며보자, 뭔가 좀 좋은 이야기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그 사람들 사이에 마침 그 시대에 유행하던 신기한 이야기, 지괴 분위기, 괴담 분위기가 슬쩍 스미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알에서 태어난 이야기가 한번 유행한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 저는 한번 해봅니다. 나라를 세운 임금님들은 하나같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치 알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 같죠. 도대체 이런 식의 신화가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의 특히 알에서 태어나는 이 전설 신화들을 살펴보면 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먼저 알이 내려오고 그 알 속에서 사람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거나 천재의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다가 임신을 해서 알을 낳았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하늘에서 뚝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내 아들 임금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도 뭔가 어떤 단계가 있어야지. 하늘에서 그 중간 단계를 거치는 어떤 알이라는 것이 내려오고 그 알에서 태어난 것이 어떤 신성한 사람이다, 하늘의 자손임을 강조하는 그런 장치로서 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실제로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착각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대망막 출산이라고 해가지고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 막 혹은 태반이 태아를 둘러싼 채로 그대로 같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낮은 확률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둥실뭉실한 이런 덩어리가 나오고 그 안에 태아가 미쳐 있게 되고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겠죠. 박혁거세의 알도 뭐 붉은색, 자주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대망막 출산 형태의 출산을 사람들이 오해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희귀하게 태어난 어떤 특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잘 컸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입으로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것을 보고 멋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태어날 때 아래서 태어났다는 거 괜찮은 이야기인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사람들 사이에 마음속에서 자리 잡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알을 낳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뭐 이런 임금님, 나라 세운 사람들 이런 사람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관청의 노비가 알을 낳았고 알을 깨고 나온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영흥에서 1129년 고려시대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람에게 알을 낳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알을 계속 낳았더니 그 알에서 뭐가 나왔느냐. 뱀같이 생긴 동물이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이거는 추정이 아니라 이게 약간 얘기하기 좀 징그러운데 이거는 사실 실제로 있는 현상이에요. 사람이 이제 임신해가지고 출산을 할 때 이제 정상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져가지고 출산을 하면 이제 애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성장하지 못하고 세포 분열만 쭉 이루어져가지고 그냥 이런 살덩어리 같은 게 출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간혹 나타나는 일인데 현대에도 가끔 발견됩니다. 그렇게 되면 커다란 살덩어리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어떻게 보면 알 같아 보입니다. 아마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벌레가 낀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뱀이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인데 제가 요즘 좀 빠져있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알에서 태어난 이야기에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재벌 이런 분들이 우주 여행에 심취해가지고 우주 관광을 한다 이런 거 몇 번 하셨죠, 그죠? 제프 베이조스 사장님이 우주에 보냈던 우주선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 회장님이 우주에 보냈던 우주선도 그렇고 그 우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꼭대기 사람 타는 그 캡슐 부분 가만히 보세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그게 지상에 착륙하면 거기서 문 열고 우주 관광 진짜 재밌었습니다라고 사람이 막 걸어 나오죠. 자, 생각해 봅시다. 신라 시대 초기에 사람들이 하늘에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돌 것 같아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동그랗게 생긴 캡슐 모양의 우주선 한 척이 지상에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번개가 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었죠. 우주선 하나가 착륙을 하려면 불도 뿜고 번개도 나오고 하겠죠. 거기서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이 외계인이었을까요 설마? 당신 누구요? 라고 하면 내가 사실은 어느 별에서 온 어느 외계인인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다들 이해를 못 해가지고 생략을 하고 하여튼 훌륭하고 뛰어난 분이셨다. 이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분을 임금님으로 삼아서 모시자.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 약간 그런 SF의 상상으로서 그냥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괴물은 뭘까요? 확 하고 나타나 사람들을 까무러치게 만드는 공포스러운 존재. 한여름밤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대표 귀신. 하얀 소복을 입고 긴 머리를 허리까지 늘어뜨린 이런 귀신이 가장 두려운 괴물임은 틀림없죠.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귀신상으로 자리 잡은 것은 100년 이내 50년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동두남발의 긴머리 귀신은 우리 역사 속에 실제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궁금증을 역사 속 미스터리 읽어드립니다. 에서 제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
1468년 음력 8월 18일 기록을 보면 마치 이날에 창덕궁에 긴머리 귀신이 나타났던 것 같다라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 속의 긴머리 귀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흰 것을 이고 귀매 모양을 하고 막대기를 잡고 놀라게 하니 안효래는 놀라고 두려워 크게 부르짖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돌아왔고, 대체 임금님이 사시는 창덕궁 궁전에 긴머리 귀신이 왜 나타난 것일까요? 당시 기록을 잘 살펴보면 이 모든 일이 사실 당시 임금님이었던 세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조는 이날 창덕궁을 마치 귀신의 집처럼 만들어가지고 신하들을 대상으로 담력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때 신하들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준비시킨 귀신 모습이 긴머리 귀신이었습니다. 흰 모습의 귀신이었으니까 백귀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세조가 담력 훈련을 시킨 신하들은 최호원과 안효래라고 하는 신하들이었는데요. 이 신하들이 성실하지 않고 장난을 자주 친다라고 해서 다른 신하들이 세조에게 이 신하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라고 상소문을 올릴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조는 이 두 사람을 아끼고 가까이 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계유정란으로 임금님 자리를 좀 빼앗은 거에 가깝잖아요. 내가 했던 것처럼 나를 쫓아내고 임금 자리를 딴 사람이 가져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도 세조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농담 잘하고 웃긴 이야기 잘해주는 신하들, 이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런 신하들하고 이런저런 농담 따먹게 하던 와중에 안효래가 나는 귀신, 괴물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막 했다 그래요. 옆에 있던 최호원이 너가 안 두려워한다면 나도 안 두려워한다. 또 세조의 그 이상한 성정이 발동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럼 한번 실험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력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머물던 창덕궁에서, 창덕궁이 좀 크고 복잡합니까 구조가. 뒤에 이렇게 비원 쪽으로 가면 정원도 굉장히 크죠. 아마 그 창덕궁에서 제일 무서운 소문이 많이 도는 곳, 그런 데 가가지고 신하들한테 담력 훈련을 하러 거기 갔다 와라 라고 시켜놓고, 보통 담력 훈련을 하면 100이면 100 그 훈련 장소에 귀신으로 변장한 사람을 숨겨놓습니다. 그게 담력 훈련의 기본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인 이 세조 임금도 똑같은 발상을 한 거예요. 자기는 몰래 귀신으로 변장한 사람을 옆에 숨겨놓고 놀래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저처럼 괴물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력 훈련에서 귀신으로 변장시켜 놓는 그 귀신은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제일 무서워할 만한 모습으로 변장시키기 마련이거든요. 뭔가 머리가 허옇고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변장을 시킨 사람을 배치해 놓았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전형적인 귀신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의 흰 귀신 모습은 다른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허목이 쓴 척주기사라는 글을 보면 태백산의 신령을 백두옹이라고 해가지고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요. 이 백두옹이 굉장히 영험하다라고 해가지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을 빌었다라고 되어 있고, 반면에 이 백두옹의 저주를 받으면 관청의 사또도 죽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세기의 기록에도 경상도 관찰사 조현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당 앞에 있는 오래된 나무 위에 갑자기 하얀 기운이 일어나더니 점점 형체가 변해가지고 꼭 장삼을 걸친 승려의 모습처럼 변했다라고 해요. 그것을 조현명의 부인이 목격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흰 귀신이다라고 해서 백귀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이야기하기를 백귀를 보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라는 소문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허연 귀신이 공포스러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그 긴머리 여성 귀신의 모습하고는 잘못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도 아니고요, 흰 옷을 입고 있다 이런 점이 크게 강조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긴머리 귀신은 백귀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포 영화 속에서 보는 산발한 머리에 까만 머리의 귀신도 여기저기에서 조선시대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우야담의 한문으로 산발지지, 발 뒤꿈치까지 닿는 긴 감색 옷을 입고 있고 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긴 산발머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귀신, 그런 귀신 이야기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몸에는 발 뒤꿈치까지 닿는 긴 감색 옷을 입고 산발한 머리는 땅에 닿아 바람결에 엉클어졌으며 산발한 사이로 고리처럼 부리부리한 두 눈이 번쩍번쩍하여 두려울 지경이었다. 마침내 창 가까이 다가왔는데 노린내가 코를 비틀 정도였다. 머리카락 사이에 두 눈이 고리처럼 번쩍거리는 모습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린내가 강하게 난다라는 것이 기이한 특징이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긴머리 귀신, 또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봉두귀물이다 라고 해서 산발로 머리를 풀어헤친 이 귀신 모양의 괴물이라고 아예 설명되어 있는 그런 기록도 보이는데요. 비가 내리는 밤에, 이것도 딱 공포 영화에 전형적인 귀신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죠. 밤에 혼자 있는 사람에게 말없이 나타나가지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 귀신 이야기하고 요즘 공포 영화하고 연출이 딱 다른 대목이 뭐냐면, 옛날 사람들 생각한 이야기 속에서 무섭다고 생각한 연출은 뭐였냐면, 옛날 사람들은 도깨비불을 엄청 무섭다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뭐 세상에 다 뭐 전등불 켜놓고 뭐 밤에 다 야경 보러 가서 좋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게 현대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불이 빛나는 게 엄청 무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 신기하고 무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봉두귀물, 귓머리 귀신 이야기도 불꽃 모양, 도깨비불 모양 같은 게 멀리서 보이다가 이게 점점 다가오면 형체가 변해서 봉두귀물, 귓머리 귀신 모양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송자대전이라는 책에는 우암 송시열이 자신의 고모가 이런 것을 보고 쫓아낸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묘사하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하루는 비가 내리고 밤에 홀로 앉아있던 차에 쑥대머리의 귀물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숙인이 웃으면서 심하다 나의 쇠약해짐이여, 귀신이 감히 와서 나를 엿보는구나 하므로 귀물이 곧장 달아나 버렸으니.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소복 차림의 여성 귀신은 전혀 역사 속에 기록된 적이 없을까요? 선조들이 목격한 긴머리 여성 귀신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지금부터 읽어드립니다. 순군부라고 하는 관청이 조선시대에는 있었다라고 해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무슨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는 관청이었는데, 순군부라는 곳에 순군부군이라고 해가지고 신령 같은 것이 있다라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구치소에 신령이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순군부군의 모습을 17세 정도의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구치소의 여신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헝클어진 머리는 풀어 헤쳐져 있는데 비녀도 하지 않고 있어서 그야말로 산발이고, 단장은 하지 않고 있으며 얼굴은 보통 약간 찡그린 표정이었대요. 하기야 뭐 구치소에 있는 신령이 너무 온화하고 즐겁게 웃는 표정이어도 좀 곤란하겠죠. 윗도리는 보라색 실로 된 옷을 입고 있고, 아래도리는 엷은 황색의 비단 치마를 입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살인범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원한을 갖고 죽었기 때문에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죽은 후에도 대오접, 즉 크고 검은색의 나비, 커다란 까마귀 나비, 이런 것으로 변해가지고 사건의 수사에 도움을 준다, 이런 식의 전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용의자들을 쭉 이렇게 세워놓고 누가 진범일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사람 머리 위에 커다란 검은색 나비가 날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이 사람이 진범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신령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균이 1610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순군부군이라는 이런 것에 대한 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꿈 이야기, 이거를 결합을 해가지고 순군부군 청기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것이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이에 대한 이런 자세한 풍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빨간색 난삼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머리를 온통 풀어헤친 채 나타나는 기괴한 긴머리 여성 귀신의 모습도
용제총화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하늘이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대나무 숲에서 이런 빨간 옷을 입은 모습의 긴머리 귀신이 쓱 나타났다가 싹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신비롭게 쓱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번쩍 치솟기도 하고 훌쩍 뛰기도 하고 이런 묘사로 좀 등장을 한다. 이런 묘사에서는 우리가 아는 그런 긴머리 여자 귀신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이기는 한데, 아직도 이 흰옷, 소복 이런 묘사는 좀 드물긴 하죠. 우리가 아는 이 긴머리 귀신, 소복 입은 이런 여성 귀신은 언제부터 등장한 것일까요? 살펴보면 조선시대의 귀신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남성이면서 옷을 희게 입고 있는 형태, 여성이면서 원한을 갖고 있는 형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귀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귀신들 중에 이렇게 몇 가지가 섞여가지고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긴머리 여성 귀신의 모습으로 현대에 좀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특히 1960년대에 월화의 공동묘지를 필두로 그런 긴머리 여성 귀신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대유행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마침 일본에서 카이단 같은 제목의 일본 공포 영화에서도 그런 긴머리의 여성 귀신들이 같이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아시아 공포 영화의 흐름을 타고 60년대부터 그래, 역시 공포 영화에서는 긴머리 여성 귀신이 좀 나와줘야 무섭지 라는 인식이 한번 생기다 보니까 영화를 만들 때마다 계속 긴머리 여성 귀신 출연시키고, 텔레비전에서도 공포물 나올 때마다 긴머리 귀신 출연시키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제일 무서워 라고 하면서 긴머리 여성 귀신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이 돼가지고 어찌 보면 비교적 현대의 유행에서 자리 잡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조선시대 기록만 해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귀신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조선시대 기록에 관심이 많았다면 조선시대의 귀신 모습들이 진짜 무섭구나 하는 사실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이런 생각도 문득 드네요. 사람들을 홀려서 환각을 보게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우리나라 대표 괴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구슬피 우는 처연한 모습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괴물, 구미호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구미호보다 더 요사스러운 여우 괴물들이 있습니다. 도술의 천재 전우치마저도 변신한 여우에게 당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는 아닐까요? 지금부터 역사 속 미스터리 읽어드립니다 해서 여우 괴물의 모든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헌 속에서 최초로 여우로 변신하는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도에서 노파가 여우로 변하여 사라졌다. 당시의 백제의 수도 왕도가 충청남도 공주 쪽이었죠. 어떤 늙은 여성이 여우로 변신해서 어디론가로 없어져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여우로 둔갑한 사람이 진평왕을 도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 가운데 인간 세상에 몸을 나타내어 조정의 정치를 도울 만한 자가 있느냐? 길달은 과연 충직하기 짝이 없었다. 어느 날 길달이 여우로 변해 달아났다. 비형이 귀형을 시켜 잡아 죽였으므로 그 무리가 비형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달아났다. 승려의 모습을 한 여우가 용의 간을 빼먹고 힘을 기르다가 용에게 부탁받은 사람에게 퇴치되는 이야기도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번 한 승려가 해가 뜰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라니를 외우면서 이 연못을 3번을 도는데, 그러면 우리 부부와 자손들이 모두 무리로 떠오른다오. 내 자손의 간과 창자를 빼내어 먹어 치우는데 이제 우리 부부와 딸 하나만 남았소. 승려가 과연 내려와서는 예전처럼 주문을 외우고 늙은 용의 간을 빼내려고 하였다. 겉하지가 활을 쏘아 중을 마치자 곧 늙은 여우로 변하여서 땅에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설화 속의 여우들의 신비한 재주는 사람으로 변한다거나 사람에게 어떤 환각 같은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요사스러운 그런 괴물 같은 것이다 라고 인식되고 있었죠. 변신의 귀재, 도술의 천재, 전우치마저도 소시적에는 변신한 여우에게 당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죽당 서필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책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우치가 어릴 때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던 시절의 일이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조용한 절에까지 가가지고 공부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굉장히 좀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마음 잡고 간만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좀 주변에서 안 도와주는 경우가 많죠. 절에서 술을 담아가지고 저장을 해놓는 곳이 있는데 그 술이 밤에 어디 갔다 올 때마다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술을 이렇게 훔쳐먹나 싶어가지고 가만 보니까 마을에서 올라온 젊은 청년이 한 명 있거든요. 전우치가 잠깐만 공부하러 들어온 사람인데 내가 무슨 술을 왜 훔쳐먹겠냐고. 진짜 나 아니라고. 진짜 범인이 누군지 내가 직접 잡아가지고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범을 잡기로 결심을 하고 밤에 술독 옆에 있는 데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몰래 지켜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허연 기운 같은 게 뻗쳐갖고 오는 것 같더니 술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흰 여우 한 마리가 전우치한테 잡힌 거예요. 흰 여우가 전우치한테 빕니다. 만약 나를 놓아준다면 당신에게 두터이 보답하겠습니다. 저에게 요술의 비결책이 있는데 그 책을 바위 구멍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책을 당신에게 줄 것이니 시험 삼아 나를 그대로 놓아 바위 구멍 속으로 들어가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책을 그렇게 구해가지고 보니까 책 내용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간단한 수법으로 하면서도 사람에게 완벽하게 속임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수법들이 쭉 해설되어 있는데 갑자기 자기네 집에 노비가 와가지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련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이거 얼른 오시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책을 내던지고 경을 따라서 황급히 산을 내려가려고 딱 길을 돌아갔는데 노비가 어디로 가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문이지? 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여우도 온데간데 없고 책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사람 이런 식으로 속이는 여러 가지 술법이 있다는 책을 방금 읽었었는데 여우가 바로 그 수법으로 나를 속인 거구나. 그때 잠깐 보고 익혔던 그 수법만으로도 전우치는 도술에 통달을 해가지고 훌륭한 도술가로 이름을 날렸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죠. 전우치가 어떻게 보면 흰 여우의 그런 제자인 셈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흰 여우의 술법은 이렇게나 뛰어났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되고,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지금의 전라남도 담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양 지역에서 흰 여우 배 마술 대회, 지역 축제 행사를 개최해봐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듭니다. 여우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신비롭고 요사스러워서 불길함을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흰 여우를 목격하고 난 뒤에 나라가 망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서기 659년 백제의 궁궐에 흰 여우가 나타나 상좌평의 책상에 걸터 앉은 모습이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예전의 그런 신화적인 분위기로 이해를 한다면 여러 가지 술법을 익힌 요사스러운 여우가 자기가 정승행세를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백제 멸망 직전에 여우가 등장했던 것처럼 고구려에도 마침 여우가 나타나 민심을 어지럽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리와 여우가 성에 들어오며 두더지가 문에 구멍을 뚫고 인심이 흉흉하니,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여우가 사람으로 변신할 수도 있고 요사스러운 술법도 쓰고 하니까 이렇게 멸망의 징조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우가 그냥 뭐 동물일 뿐인데 그게 나타났다고 나라가 멸망하는 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결고리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멧돼지가 가끔 도시에 출연한다, 이런 이야기 요즘 종종 나오죠. 그런 이야기 가만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먹이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멧돼지가 출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때 당시에 여우가 궁전에도 나타나고 사람 사는 곳에 막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뭔가 여우가 먹이가 부족해서 산에 살기가 어려워진 그런 사건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혹은 기타 날씨가 안 좋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산에서 여우가 먹을 만한 것들이 부족해져가지고 여우가 사람 사는 곳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그렇게 날씨가 안 좋고 홍수나 가뭄이 들고 하는 그런 나라라면 당연히 농민들의 삶도 어지러워지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정치가 잘못되고 한다면 국력이 약해져서 나라가 멸망하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백제판, 고구려판 기후 위기가 당시에 등장한 여우로 설명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우 괴물,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구미호는 역사 속에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드물기는 하지만 구미호라는 단어가 언급된 기록도 없지는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단종 시기의 기록을 보면 사악한 간신배를 일컬어서 그 간사함이 구미호 같다라고 평한 기록이 있습니다. 꼬리가 9 달린 여우, 머리가 2 달린 뱀, 나쁨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2개로 구미호와 양두사를 꼽고 있는데 그 중에 구미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미호는 중국 고전에서 자주 쓰이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산해경이라는 책을 보면 구미호가 나오고 있죠. 몇천 년에 걸쳐서 중국에서는 구미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죠. 무슨 시나 소설 같은 거를 쓰면서 욕을 할 때 에라이 구미호 같은 놈아,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로도 중국 고전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이 구미호란 말 당연히 알았겠죠. 꼬리 9개 달린 이 여우의 이야기를 어떤 나쁜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로 많이 활용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우는 어떤 점이 특별하길래 사람으로 변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홀릴 수 있었던 걸까요? 호랑이나 사자 같은 그런 동물들은 뭘 요사스럽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동물을 만나면 살아 돌아오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잘 퍼지기는 어렵죠. 곰에 관한 이야기는 요사스러운 쪽으로는 잘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곰의 지능은 개라든가 이런 동물들보다는 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여우는 객과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영리해요. 그리고 약간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근처에 이렇게 좀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여우를 아예 사육해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기르는데도 성공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 근처에 자주 나타나기도 하고 재미난 모습, 이상한 모습, 신기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는 이 영리한 동물이 여우기 때문에 여우에 대해서 요사스럽다, 이런 식의 전설이 생겨나기도 좋았겠죠. 특히 여러분, 여우 울음소리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묘해요. 약간 집에서 강아지가 약간 깨갱거리는 소리 비슷한 그런 소리를 내는데 그런 소리를 되게 이상하게 들리게 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우가 내는 울음소리 중에 약간 여우가 웃는다라고 할 만한 사람 웃음소리 비슷하게 들리는 그런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고달프게 먼 산길을 걸어 다녀야 했던 옛 상인들, 옛 선비들, 이런 사람들이 밤길 건너는데 어디서 여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한 웃음소리 같은 거 막 들리고 하면 여우가 뭘로 변신해가지고 나를 홀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의 이야기 떠올려서 주변에 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붉은 치마를 입고 양쪽 어깨를 드러낸 채 머리는 산발을 한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팔꿈치 뒤에는 희미하게 붉은 지느러미가 나 있었다. 제가 바닷가에 살지만 이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괴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물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헤엄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인어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인어보다도 더 놀라운 바다 괴물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바다, 그 바다 속에는 대체 어떤 신비로운 괴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역사 속 미스터리 읽어드립니다 해서 역사 속 바다 괴물을 샅샅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의 부인인 수로 부인은 미모가 아주 뛰어나서 심산대택, 즉 높은 산 넓은 물을 지날 때 자주 신물에게 잡혀가곤 했는데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해 가던 중에 동해안에서 갑자기 해룡이 나타나서 수로 부인을 납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누가 아름다웠다라는 것 자체가 주제인 이야기는 이거 한 편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삼국유사에 보면 향가라고 하죠. 국문학에서 중요한 연구의 주제가 되어 있기도 한데 보통 이제 향가라는 게 다 찾아봐도 몇 개 안 실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찬 기파랑가 이런 거 같은 노래는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다 뭐 되게 아름다운 사람이라서 어떻게 돼서 이런 노래가 나왔다. 그래서 신라를 대표하는 어떤 아름다운 사람 하면 단연 수로 부인을 꼽을 만한 것이 우리나라의 기록인데 제 나름대로 상상해 봤을 때 역사상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라든가 양귀비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 저는 수로 부인이 더욱 아름다웠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를 다스리던 여왕이었잖아요. 여왕님이 딱 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가 자, 나를 실제로 보니까 어떤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 네, 뭐 여왕님 뭐 멋있게 잘생기신 것 같은데 약간 좀 너무 전형적인 그런 미녀상이다 보니까 좀 개성이 부족한 이런 소리를 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었겠죠. 양귀비 같은 경우에 중국의 현종 임금의 부인입니다. 그죠? 임금님 부인인데 뭐 좋은 이야기 해야죠. 뭐라고 하겠어요, 임금님 부인한테.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수로 부인은 순정공이라는 비교적 그렇게 지위가 높은 임금님 같은 사람 부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뭐 미모에 관한 이런 일화들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볼 때 아마 정말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런 분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해룡이라고 하는 괴물이 해룡 직역하면 이제 바다의 용이라는 뜻이죠. 근데 단순한 용의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수로분이 잡혀가는데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있을 때 어떤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 사람들의 말은 쇠도 녹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하는 여론이 무섭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수로 부인을 돌려달라는 그런 말을 함께 크게 해보면 저 잡아간 해룡도 수로 부인을 돌려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는데 제안을 할 때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수로 부인을 돌려달라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펼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뭐라고 돼 있냐면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부녀를 빼앗아 간 죄 얼마나 큰가. 네가 만약 거역하고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 구워 먹으리라 라는 가사로 되어 있거든요. 해룡이 잡아갔다고 했는데 뜬금없이 거북이라고 불러요. 거북이 느낌도 나면서 용 느낌도 나는 시대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조선시대의 거북선 같은 경우도 보면 머리 부분을 용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죠. 그런 느낌의 어떤 괴물을 사람들이 봤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리드미컬한 느낌이 많이 드는 가사죠. 그죠? 힙합 리듬에 맞춰서 넣으면 좀 이렇게 랩 형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라임이 좀 붙는 거죠. 그리고 바닥을 막대기로 때렸다는 것도 이게 주술적인 의미로 따지면 수로 부인을 잡아가지고 바닷속 깊은 곳으로 잡아갔으니까 이 괴물이 수중으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바닥을 두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예전에 벌써 많이 좀 지난 노래입니다만 애프터스쿨이라는 그룹이 유행했을 때 북을 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왠지 좀 더 신나는 이런 느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신라의 약간 애프터스쿨 이런 느낌으로 거부가 수로 부인 내놓아라. 구호 줄수록 거부가 수로 부인 내놓아라. 그랬더니 해룡이 견디지 못했는지 다시 수로 부인을 돌려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 부인이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소감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바닷속 세상에 들어갔더니 보석으로 치장한 화려한 궁전과 지상의 음식과는 전혀 다른 아주 달콤하고 부드럽고 향기롭고 맛있고 깨끗한 그런 음식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향기 같은 것이 감도는데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향기였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편안하게 즐겁게 관광을 하고 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용왕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후로 좀 번창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계통의 이야기 중에 용이나 용왕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닷속 세상도 나름대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 이런 식의 상상을 하게 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예 잘못 건드리면 목숨을 앗아가는 바다 괴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포 그 자체인 바다 괴물을 만나러 가보시죠. 성호사설에는 탄주어라는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탄주어라는 표현 자체는 중국 고전에 예전부터 나오던 말인데요. 탄이 삼킨다라는 뜻이죠. 주는 배라는 뜻이에요. 배를 삼키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정말 거대한 그런 고래보다도 더 큰 그런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타고 있는 배를 한 번에 삼키면 라는 뭐 그런 상상 속에서 나온 표현이죠. 성우사설에는 실제로 탄주어라고 할 만한 물고기를 만났다. 그 물고기에 내가 먹혀본 적도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입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겨우겨우 탈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몸에 이런 화상 같은 상처가 잔뜩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신기한 것이 그렇게 한번 몸을 이렇게 다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몸에서 털이 나지 않게 되어가지고 머리도 계속 이렇게 빠진 채로 살았어야 했다. 이런 식의 기록이 있습니다. 바다 괴물에게 아예 직접적으로 공격을 당해가지고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이야기책인 어우야담에는 거악이라고 적혀있는 이상한 바다 괴물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옆구리를 물렸더니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모습은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잘 묘사되어 있지 않은데 거악이라는 말은 거대한 악어라는 뜻에 아마 뭐 이런 아가리가 아주 큰 그런 형태의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의 순천 근처에 바닷속에 어떤 특수한 지점이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임금님이 뭐 먹고 싶다라든가 관공서에서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명령이 내려온 그 특산물은 개수를 맞춰가지고 바치려고 하거든요. 안 그러면 뭐 곤장 맞고 막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동네에는 전복을 한 꿰미를 이렇게 갖다가 바치는 걸로 정해져 있었나 봐요. 이분이 9개를 땄대요. 9개를 땄는데 그때 뭔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 작업 지시하고 이런 하던 사람이 10개 채우게 하나만 더 따라. 그 하나 더 따려고 하다가 거악에게 물려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써놓은 이야기인데 지금 현대에 우리가 볼 때는 바닷속에 사는 좀 신비로운 괴물에 대한 이상한 사연으로 볼 수 있게 되었죠. 바다 괴물이 두렵기만 한 존재일까요? 문헌을 살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진귀하고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바다 괴물을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넘나드는 거대한 뱀 모양의 그런 괴물이 있었다. 흔히 우리가 이무기다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옛날 기록에서 큰 구렁이다라고 해가지고 대망이라고 쓰기도 하죠. 이 대망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몸속에 기이한 보석 같은 것이 생기는데 보석이 굉장히 크고 색깔도 영롱해가지고 이 대망을 잡아가지고 꺼내면 굉장히 진귀한 보물이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망과 비슷한 뱀 모양의 짐승으로 연못에 살지만 두 귀가 튀어나와 있는 대충 한 사람 크기 정도 되는 괴물, 이런 괴물도 있습니다. 문헌에 보면 인갑여전이라고 이 괴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비늘의 이 갑옷 같은 부분이 동전같이 생겼다, 돈처럼 생겼다 라는 뜻이에요. 1441년에 지금의 영월에서 발견되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동국여지 승람의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비늘이 가치가 있는지 괴물이 발견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비늘을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조선시대에는 되게 좀 인기가 많았나 봐요. 1531년 음력 6월 11일자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당시 임금이 중종 임금이었는데 궁전 안에 있는 창고에 아마 보물창고 같은 곳이 있었겠죠. 거기에 용의 비늘이 숨겨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진짜 한번 살펴보자. 딱 열어보니까 진짜 무슨 이상한 비늘 같은 게 있네. 누가 용을 잡아가지고 용의 비늘을 여기다 넣어놨을까라고 처음에는 신기해하고 뭐 그랬다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용의 비늘이 아니라 대모, 즉 거북이 등껍질이었다라는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특히 거북이 등껍질 중에서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대모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거북 등껍질을 이제 반들반들하고 해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편인데요. 그것도 사실 귀하기는 귀한 거거든요. 아마도 연산군이나 그 윗대에 대모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구해가지고 제일 구석진데 숨겨놨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서 용껍질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겨서 와전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하를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바다 괴물도 있습니다. 바다를 떠다니는 산과 같은 모양이다 라고 해서 한문으로 소산불해라고 묘사되어 있는 그런 괴물인데요. 거북이 머리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몸통의 중앙 부분에는 대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솟아나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섬 같은 희한한 이상한 섬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대나무가
낮에는 둘로 나뉘어져 있다가 밤에는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낮에 합쳐진 상태에서 갑자기 하늘과 땅이 온통 뒤흔들리는 듯한 기세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며칠씩 주변이 어두컴컴해지고 하는 그런 신비로운 현상도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용이 튀어나오는데 말을 해요. 또 좋은 얘기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있었던 그 대나무 있죠. 그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피리를 만들면 천하를 화평하게 해주는 그런 피리가 된다라고 해서 신라에서는 그것이 바로 만파식적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만파식적을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사람들이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가 개이고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평온해지는 세상 모두가 다 평화로워진다. 그런 음악의 힘으로 세상이 평화로워질 수도 있다라는 상상 속에서 나온 그런 보물 이야기가 만파식적 아닌가 싶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 K-팝이 BTS가 세상에 퍼져서 되게 보통 또 그런 노래가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세상이 더 평화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K-팝 아티스트들이 유행하는 요즘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신라의 만파식적이 다시 되살아난 그런 느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